당신 죽었다더니 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거야? 1990년 베이징의 한 북한 식당에서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탄광사고로 죽었다던 남편이 중국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손님처럼 냉면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1990년 9월 초 베이징의 아침은 후덥지근했습니다. 야윈촌 거리 한 모퉁이 붉은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백송각, 북한이 중국 땅에 세운 첫 번째 공식 한식당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으로 쏠리던 때였지요.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창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백송각은 탄생했습니다. 식당 안은 분주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실내, 한복 입은 종업원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28살 리명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명희는 평양 모란봉구역 출신이었습니다. 음악대학을 나온 수재였지요. 하지만 노래보다 충성심을 인정받아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조국의 얼굴이 되어라. 떠나기 전 당 간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명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지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희 동무, 손님 오신다. 주방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개업 첫날 예약 손님이 있었지요. 베이징 주재 조선 대사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명희는 쟁반을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냉면과 불고기가 차려진 상을 나르며 그녀는 기계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중국인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업가처럼 보였지요. 명희는 그들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메뉴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메뉴판을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입을 열었지요. 평양냉면 2그릇 주시오. 유창한 조선말이었습니다. 명희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각진 턱, 짙은 눈썹. 명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강철호, 3년 전 탄광사고로 죽었다던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명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메뉴판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쾅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철호는 눈빛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중국어로 말했지요. 물 한 잔만 주시겠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살아있었어. 철호가 살아있었어. 하지만 다음 순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철호 옆에 앉은 중국인 남자가 웃으며 말했지요. 자네 아내도 곧 오는가?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 데리고 올 겁니다. 명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 아이. 그는 중국에서 새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동료 종업원이 다가와 명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명희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등 뒤에서 철호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의 손은 찻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10분 후 젊은 중국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녀는 철호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철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주방 문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명희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무너져 내렸지요. 왜 살아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명희, 탄광에서 사고가 났다오. 당 간부가 전한 소식이었지요.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매몰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유골도 없었지요. 그저 사진 한 장 앞에서 명희는 홀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지요.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었나?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냉면이 나왔습니다. 철호 가족은 웃으며 식사를 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철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그는 단 한 번도 주방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한참 후에야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철호 가족이 계산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명희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철호가 그녀 앞을 지나쳤습니다. 단 몇 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철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후회? 아니면 경고?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잊으시오.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지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중국 여자가 그의 팔을 잡았고 아이가 그의 손을 잡았지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었고 그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희 동무, 다음 손님이요. 누군가 불렀습니다.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쟁반을 들었지요.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비어 있었습니다. 1990년 9월 백송각이 문을 연 첫날 이곳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누구도 몰랐지요. 저 미소 뒤에 감춰진 배신의 상처를.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지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 왜 나를 버렸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백송각은 개업 후 일주일 만에 소문이 났습니다. 조선 처녀들이 참 곱더라.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아. 입소문이 퍼졌지요. 명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면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지요. 그리고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했지요. 눈빛은 따뜻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받았던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간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지요. 미소는 무기다. 훈련 책임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얼굴 근육을 기억시켜라. 30초 이상 미소를 유지해라. 손님이 무례해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명희는 지금도 그 훈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지요. 미소 뒤에 감춰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식당에는 명희 외에도 6명의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25에서 30 사이였지요. 기혼자는 명희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일행이 들어왔지요. 명희는 능숙하게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평양냉면 4그릇, 불고기 1접시입니다. 주문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지요. 아가씨, 평양에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희는 밝게 웃었습니다. 모란봉구역 출신입니다. 가족은 평양에 계시고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명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예, 어머니가 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없었지요.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명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요리사 김동무가 다가왔지요. 명희 동무, 또 그러는가? 김동무는 50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에서 일했지요. 백송가게 실세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동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과거를 묻지 말게. 모두 사정이 있어. 명희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동무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지요. 사정이요? 우리 모두 조국을 위해 여기 있네. 김동무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철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지요. 다음 날 오후 명희는 동료 은경에게 물었습니다. 은경아, 혹시 베이징에 오래 사신 조선 사람들 아나? 은경은 26이었습니다. 청진 출신으로 노래를 잘했지요. 왜요, 언니? 그냥 궁금해서. 명희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은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양구에 조선족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고마워. 명희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명희는 처음으로 휴일을 얻었지요. 조양구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낯설었지요.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양구 조선족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지요. 평양식당, 함흥냉면, 조선상회. 명희는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냉면 한 그릇 주세요. 명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냉면을 가져오며 물었지요. 북에서 오셨어요? 예, 최근에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탄광에서 일하시던 분들 아세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탄광이요? 예, 북에서 넘어온 분들 중에.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 사장이 올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30분 후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투박한 얼굴, 거친 손이었지요. 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장 사장님, 이분이 탄광일 물어보시는데. 장 사장은 명의를 훑어봤습니다. 누굴 찾으시오? 목소리가 무뚝뚝했습니다. 강철호라는 사람입니다. 명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장 사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왜 찾소? 제 남편입니다. 명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사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지요. 강철호, 그 사람을 아시오? 북에서는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여기서 봤어요. 장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철호는 1987년에 넘어왔소. 명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87년. 그때는 철호가 살아있을 때였지요. 탈북자요? 그렇소. 탄광 사고는 거짓이었어.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라니. 북에서 흔한 일이요. 장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빼돌리는 거지. 왜 그런 짓을. 명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특수임무 때문이요. 장 사장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자세한 건 나도 모르오. 하지만 철호는 당의 명령으로 왔소. 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의 명령. 그렇다면 철호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 사람 중국 여자와 살던데. 명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장 가족이요. 신분 세탁용이지. 위장이라고요? 그렇소. 여기선 그래야 살아남소. 명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죽음도 가족도 모두. 그럼 저는 뭡니까?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체 뭡니까? 장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요. 명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명희는 골목 한 구석에 주저앉았지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위장 가족, 특수임무. 철호는 처음부터 그녀를 속였던 것입니다. 결혼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지요. 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베이징이었지요.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지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백송각으로 돌아왔을 때 밤 9시였습니다. 은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요. 언니, 어디 갔다 와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명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훈련받은 미소였지요. 하지만 은경은 알아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언니,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명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제야 무너졌지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어. 끝까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아냈지요. 그리고 다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달랐습니다. 복수를 품은 미소였지요. 백송각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붉은 간판만이 어둠 속에서 빛났지요. 그 빛 아래 한 여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베이징은 북한 식당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백송각의 성공 소식이 평양에 전해진 후였지요. 당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외화벌이를 확대하라.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 베이징 동쪽에 금문관이 열렸습니다. 서쪽에는 송화루가 생겼지요. 남쪽 번화가에는 백운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붉은 간판, 한복 입은 종업원, 평양식 요리. 하지만 백송각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요. 백송각이 제일이야. 한국 사업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종업원들이 단아하고 음식도 정갈해. 명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단아함이라는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손님들은 몰랐지요.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송각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 검은 인민복 차림이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김 요리사가 그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리 지도원 동무.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리광수 지도원이었습니다. 보이부 소속으로 베이징 조선 식당들을 감시하는 인물이었지요. 동무들 모두 모이시오. 리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명희도 그 중 한 명이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리광수가 천천히 걸으며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외화벌이는 조국을 위한 신성한 임무요.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무들이 규율을 어기고 있어. 리광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명희 앞이었지요. 리명희 동무.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광수가 그녀를 빤히 쳐다봤지요. 지난주 일요일 어디 갔었소? 명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양구, 그것을 들켰단 말인가. 휴일을 보냈습니다. 명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양구 조선족 거리에서 뭘 했소? 리광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이 명희를 쳐다봤지요. 은경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냥 구경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리광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장씨 식당에서 누굴 찾았소?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답하시오. 리광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옛날 아는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호를 찾았지요? 리광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명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리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찾지 마시오. 하지만은 없소. 리광수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 온 동무들은 모두 과거를 버렸소. 알겠소?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리광수가 뒤돌아섰습니다. 김요리사 동무. 예, 동무. 리명의 동무를 잘 관리하시오. 리광수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사상이 흔들리면 곧바로 보고하시오. 김요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광수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지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명의 동무,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은 안 나시오? 명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리광수는 모르는 척했지요. 혹시 동무가 문제를 일으키면 리광수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알겠습니다. 명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광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요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산하시오. 각자 일 계속하시오. 종업원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명의를 피하는 눈치였지요. 은경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명의는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지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였지요. 명의는 기계적으로 서빙했습니다. 한 한국인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베이징에서 제일 좋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명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훈련받은 완벽한 미소였지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나는 갇혔구나. 이 거대한 감옥에. 옆방에서 은경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의는 벽에 귀를 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은경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지요. 다음 날 아침 김요리사가 명의를 불렀습니다. 명의 동무, 잠깐 이리 오시오. 주방 구석이었습니다. 김요리사가 낮게 속삭였지요. 리 지도원을 건드리지 마시오. 저는 아무것도 알고 있어. 김요리사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하오. 왜 이래야 합니까? 명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요리사는 한참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살아남으려면.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명의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살아남기. 그것이 전부였단 말인가. 점심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지요. 명의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어. 절대로. 창밖으로 베이징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지요. 그 아래서 한 여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12월 초 백송각에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붉은 커튼과 조명, 마이크까지. 손님들께 공연을 제공하라.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지요. 명의와 종업원들은 저녁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노래를 불렀지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명의는 노래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수도 종업원도 아내도 아니었지요. 그저 무대 위 인형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평양은 아름답습니까?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국은 인민의 낙원입니다. 외워온 대사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한 한국인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평양에 계세요? 명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찰나였지요. 예, 잘 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공연 후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노래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 은경은 요즘 유독 명희를 챙겼습니다. 친절했지요. 명희는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연 중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들어왔지요. 명희는 무대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30 중반 고급 양복 차림이었지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명희는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평양냉면이요. 그의 명함 케이스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명함이 살짝 보였지요. 한성그룹 기획실 차장 박준혁. 명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성그룹. 한국의 대기업이었지요.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소문 들었어요. 베이징 최고라면서요? 과찬이십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지요. 주방으로 돌아온 명희에게 김 요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명희 동무. 예. 7번 테이블 잘 챙기시오. 김 요리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오. 김 요리사가 돌아섰습니다. 명희는 불안했지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리광수 지도원이 나타났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동무들 집합.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종업원들이 모였습니다. 리광수가 명희를 쳐다봤지요. 리명희 동무, 오늘 7번 테이블 손님 기억하시오? 예. 어떤 사람들이었소?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리광수가 다그쳤습니다. 한성그룹. 박준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리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사람이 다시 오면 보고하시오.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정보 수집. 그것이 그들의 숨겨진 임무였던 것입니다. 왜 침묵하시오? 리광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광수가 떠난 후였습니다. 은경이 명희에게 다가왔지요. 언니 무서웠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은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서로 의지해요. 명희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지요.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준혁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명희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억하시네요.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오늘도 냉면 주세요. 명희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김 요리사가 그녀를 불렀지요. 명희 동무, 그 손님이랑
대화 좀 하시오.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친하게 지내시오. 정보가 필요하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거구나.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리광수의 협박이 떠올랐지요. 냉면을 가져다 주며 명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차 베이징에 자주 오십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매주요. 중국 시장 개척 중이거든요. 힘드시겠습니다. 이 일이 원래 그렇죠.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명희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구나.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명희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박준혁 한성그룹 기획실 차장. 중국 시장 개척 담당. 손이 떨렸지요. 다음 날 은경이 그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언니, 이거 제가 리 지도원께 전달할게요. 고마워. 은경이 나간 후 명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경이는 어떻게 리 지도원과 연결되어 있지? 며칠 후였습니다. 명희는 우연히 사무실 문틈으로 대화를 들었습니다. 리광수와 은경의 목소리였지요. 김은경 동무, 리명희 동태는 어때? 조용합니다. 요즘은 순종적이에요. 명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은경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철호 건은 더 이상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시하시오. 명희는 위험 인물이요. 알겠습니다. 명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은경이가 나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물로 얼굴을 씻었지요. 거울 속 자신이 창백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이곳에서는 저녁 공연 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무대에 올랐지요. 은경도 옆에 섰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언니. 은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를 응시했지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명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가 허무하게 느껴졌지요. 통일?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배신하는데?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얼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노래 최고였어요. 명희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고마워. 목소리가 무덤덤했습니다. 은경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언니, 기분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명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이 반짝였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두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구나. 백송각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붉은 간판만이 어둠을 밝혔지요. 그 아래서 한 여자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벽을. 1995년 여름 베이징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더라.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곧 확인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새 종업원들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지요. 몸도 야위었습니다. 백송각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9월 어느 날
김 요리사가 종업원들을 모았습니다. 동무들, 조국이 어렵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앞으로 손님들께 부탁할 일이 생길 것이요. 김 요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우리 조국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은경이 한국인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손님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곡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명희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날 밤에 왔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리광수 지도원이 나타났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리명희 동무. 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불안했지요. 예. 따라오시오. 리광수가 먼저 걸었습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리광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왔소.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지요. 뜯어보았습니다.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방문서였지요. 동무의 어머니 최순자는 인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명희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계속 읽으시오. 리광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용소로 이송되었음을 통보함.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 전 말이오? 리광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거짓이었소.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무슨 동무 어머니는 살아계셨소. 리광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무가 강철호를 찾아다닌 것 때문에 명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무 어머니가 반역자 가족으로 분류되었소. 리광수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가 규율을 어긴 대가요. 리광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지요.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려보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오. 리광수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동무가 앞으로 충성을 다하면 어머니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어. 그런데 내가 죽였어. 새벽까지 그녀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마른 채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희는 거울 앞에 섰지요. 얼굴이 퀭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올렸지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명희는 그들을 맞았지요. 웃으며. 하지만 그 미소는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었지요. 마네킹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박준혁이 왔습니다. 요즘 자주 오는 단골이었지요. 오랜만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박준혁이 그녀를 유심히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명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데 비틀거렸습니다. 박준혁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요. 잠깐 앉으세요. 명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준혁은 놀란 표정이었지요. 주방으로 돌아온 명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명희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배신자, 감시자, 신경 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경이 움찔했습니다. 언니, 내게 말 걸지 마. 명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공연 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무대에 올랐지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정이 흔들렸지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희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희는 노래를 멈췄지요. 무대 위 조명 아래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요리사가 황급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명희를 부축해 내렸지요. 뒷방이었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무, 정신 차리시오. 김 요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지요. 리명희 동무.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 가셨답니다.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김 요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소.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들 아오. 여긴 다 그렇소. 명희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지요. 우리는 인질이군요. 가족이 인질이고. 김 요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할 때만 최소한의 말을 했지요. 나머지 시간은 침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피했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으니까요. 명희는 매일 밤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요. 어머니,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10월이 되었습니다. 백송가게는 대기근 구호모금함이 설치되었지요. 손님들이 돈을 넣었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갈까? 아니면 당의 금고로 갈까? 그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밤이 깊었습니다. 명희는 손목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바닥을 움켜쥘 때 생긴 상처였지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하지만 영혼은 죽었습니다. 백송각의 붉은 간판이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모든 것을 잃은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백송각은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사업가, 외교관들 모두가 이곳을 찾았지요. 공연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5회였습니다. 한국 가요, 중국 노래, 팝송까지 종업원들은 춤과 노래를 연습했지요. 명희도 무대에 섰습니다. 표정 없이 기계처럼
리광수가 매주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수익은 얼마요? 그의 첫 마디는 항상 같았지요. 김 요리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난달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부족하오. 더 벌어야 하오.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종업원들은 새벽까지 일했지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명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이 검게 퀴었지요.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더 웃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그래야 어머니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수용소에 있었지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공연이 한창이었지요. 명희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중 박준혁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가 명희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명희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은경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손님. 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분만요. 중요한 얘기예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골목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명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피우지는 않았지요. 그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힘들어 보여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박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이 슬퍼요.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외워온 대사였습니다.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당신들이 번 돈 평양으로 가잖아요. 박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손에는 한 푼도 안 남는다고 들었어요.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인질이라는 것도 알아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도 알려진 얘기예요. 박준혁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 사실상 노예라고. 명희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박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명희가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으로 가세요. 탈출하세요. 박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어머니를 구할 수 없잖아요. 명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준혁이 다가섰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세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어머니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요. 명희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지요. 들어가요. 오래 나와 있으면 의심받아요. 명희가 먼저 걸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화장실. 명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의 말이 맴돌았지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세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지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9월 나는 베이징에 왔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남편은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어머니도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수용소에 있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지요. 우리는 웃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우리는 춤춘다. 하지만 그것은 명령이다. 명희는 계속 썼습니다. 새벽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철호의 배신, 리광수의 협박, 은경의 감시, 어머니의 수용, 종이가 쌓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았습니다. 얼굴을 씻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미소였습니다. 해방의 미소였지요.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무기를 든 전사였습니다. 백송각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명희는 홀로 나왔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단단했지요. 은경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걸 느꼈지요. 하지만 명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박준혁이 왔습니다. 명희는 그의 테이블로 갔지요. 주문을 받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명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싸울 거예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백송각의 붉은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서 한 여자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1996년 봄 백송각의 변화가 감돌았습니다. 종업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어느 날 23세 미화가 한국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죠. 하고 싶은 일하며 살 수 있어요. 미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명희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화만이 아니었지요. 다른 종업원들도 하나둘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연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직업도 스스로 선택하나요?
손님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지요. 명희는 박준혁과 계속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짧게, 기록물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써야 해요. 더 많이. 천천히 하세요. 들키면 알아요. 명희는 매일 밤 썼습니다. 외화벌이의 실상, 종업원들의 고통, 가족 인질의 진실. 종이가 쌓여갔습니다. 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희는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경이었습니다. 언니, 아직 안 자요?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재빨리 종이를 덮었습니다. 응, 편지 쓰고 있어. 누구한테요?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평양 친구한테. 명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경이 책상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언니, 요즘 이상해요. 뭐가? 박준혁 씨랑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명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지도원께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경이 비웃었습니다. 명희가 일어났습니다.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은경이 움찔했습니다. 언니, 넌 처음부터 나를 감시했잖아. 명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친구인 척하면서. 은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임무였어요. 임무? 명희가 비웃었습니다. 배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도 몰라요. 나도 가족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동생이 평양에 있어요. 어린 15살. 은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동생이. 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아요. 은경이 울먹였습니다. 인질이에요. 다들. 명희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명희가 물었습니다. 은경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리광수가 나타났습니다. 예고 없이. 리명희 동무 나오시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켰나? 사무실이었습니다. 리광수가 책상에 뭔가를 던졌지요. 명희가 쓴 종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리광수의 눈빛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동무가 쓴 거 맞소? 예. 누구 지시로? 리광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요? 리광수가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 마시오. 리광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지요. 제 생각으로 썼습니다. 명희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리광수가 비웃었습니다. 생각? 동무가 생각을 해? 명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무는 당의 지시를 따르면 돼요. 리광수가 종이를 찢었습니다. 이런 반영 문서를 쓸 게 아니라.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지요. 어머니를 생각하시오. 리광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요?
동무가 이러면 어머니 형량이 늘어나오. 협박이었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해요. 리광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하니까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순 있어. 리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리광수가 그녀를 움켜쥐었습니다. 동무, 정신 차리시오. 명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신은 당신이 차려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우리 가족을 인질로 잡으면서 그게 조국이에요? 당이에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종업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듣고 있었지요. 은경, 미화, 다른 동료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리광수가 뒤돌아봤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요? 들어가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명희의 말을 들었소? 리광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반역이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미화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도원 동무. 목소리가 떨렸지요. 뭐요? 리광수가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명희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화가 작게 말했습니다. 리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무도 반역자요? 아니에요. 하지만 미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다른 종업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도. 리광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동무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동료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은경이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은경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명희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리광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동무들 후회할 거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처벌받을 거요. 문이 닫혔습니다. 종업원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건지, 무엇을 한 건지. 명희가 바닥에 찢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쓸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미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저도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백송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챕터 8.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그들. 1996년 6월 백송각에 귀빈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시다. 김 요리사가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식당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꽃을 새로 꽂았지요. 테이블을 다시 닦았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섰지요. 40대 후반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고급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지요.
배가 불룩했습니다. 명희는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수고들 많소. 한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최고급 요리가 준비되었지요. 술도 나왔습니다. 명희는 서빙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지요. 이번 달 수익이 좋다더군. 그럼 여기가 효자 노릇 톡톡히 하지. 명희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장군님께서도 흡족해 하셨어. 당연하지. 이 돈으로 별궁 하나 더 지었다던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명희는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별궁?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미화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 미화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들었던 것입니다. 조국을 위한다고 했잖아요. 한 종업원이 울먹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경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명희는 특별실 문을 쳐다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지요. 풍족한 만족스러운 웃음. 그날 밤 종업원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용당했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귀빈들이 떠났습니다. 흡족한 표정이었지요. 잘해주시오. 계속. 그들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김 요리사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5개월치 수익금. 모두 평양으로 보낼 금액이었지요. 명희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이 돈이면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 몇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돈은 별궁으로 갔습니다. 호화로운 생활로 갔지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왔습니다. 명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지요. 박준혁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공연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지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무대 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부서지고 있는지. 그날 밤 명희는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뒷골목이었지요. 어제 평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별궁을 짓는데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국을 위한다더니 거짓말이었어요. 박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 외화벌이의 실상을. 명희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지요. 우리만 몰랐네요. 당한 우리만. 박준혁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명희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탈출하고 싶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들도 함께요.
명희가 덧붙였습니다. 혼자는 못 가요. 위험해요. 여럿이 움직이면. 알아요. 명희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깨달았어요. 진실을. 박준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요. 안전하게.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리광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지요. 동무들, 좋은 소식이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이 모였습니다. 명희도 그 중에 있었지요. 동무들 중 모범적인 이들은 리광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시 귀국이 허락될 것이요.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요. 리광수가 웃었습니다. 명희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함정이구나. 회유였습니다. 동요하는 그들을 잡아두려는. 미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물론이요. 당은 동무들을 아끼요. 리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았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해. 인지를 더 만들려는 거야. 그날 밤 명희는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몰래, 속지 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가족을. 미화가 울먹였습니다. 가족은 이미 인질이에요.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도 인질이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명희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선택해요. 각자 돌아갈 건지 아니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자유를 택할 건지. 종업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요. 창밖으로 베이징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희는 박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했어요. 명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어려워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3~4명.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럼 제가 먼저 갈게요.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데려올게요. 박준혁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위험해요. 알아요. 명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지요. 하지만 해야 해요. 백송각의 밤은 깊었습니다. 붉은 간판이 깜빡였지요. 명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 자유의 하늘. 곧 갈게요. 그곳으로.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은경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리 지도원 동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 언니가 탈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챕터 9. 복수의 시작, 그리고 자유를 향한 탈출. 은경의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리 지도원 동무, 명희 언니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동무? 은경이 다시 불렀습니다.
김은경 동무.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중국 공안이요.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지요. 명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 2명. 언니,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지요. 다 들었어. 내가 전화하는 거. 은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명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생 때문이라며? 그게 변명이 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도 선택할 수 있었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함께 탈출하자고 했잖아. 하지만 넌 배신을 택했어. 은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동생이 정말로 내 동생 말이야.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지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은경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리광수가 거짓말한 거예요. 박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확인했어요. 은경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사망 진단서 1993년 2월 15일. 아니야. 은경이 주저앉았습니다. 리광수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했어. 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는 인질로 너를 조종한 거야. 은경은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래도 기회는 줄게. 명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가자. 우리랑. 은경은 그 손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미안해. 그녀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백송각은 조용했지요. 명희, 은경, 미화, 그리고 3명의 동료. 총 6명이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박준혁이 준비한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박준혁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사무실이었습니다. 명희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김 요리사에게서 미리 받아둔 비밀번호였지요. 안에는 5개월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돈은 진짜 굶주린 아이들에게 갈 것입니다. 명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에는 현금이 가득했지요. 이게 뭐예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에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것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외곽의 한 빌라. 리광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전부 도망쳤다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당장 찾아. 국경을 봉쇄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8시 한국 대사관. 명희와 동료들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안은 한국 땅이었지요. 환영합니다. 영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명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지요. 은경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언니. 응, 해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희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서울이었지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요.
저는 북한 외화벌이 식당 백송각에서 일했습니다.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춤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시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취였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인질이었습니다. 저항하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입니다. 명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지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6명 집단 탈북. 외화벌이 실상 폭로. 가족 인질, 강제 노동 증언.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광수는 평양으로 소환되었지요.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명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오갔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철호였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왜 왔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철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지요. 미안하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명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준 자료였지요. 강철호, 북한 보위부 소속, 꿀벌 공작 요원.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사업가들 접촉하고 정보 빼내는 게 임무였죠. 저와의 결혼도 위장이었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고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인질이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자발적이었소. 명희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믿었소. 당을, 조국을. 철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소. 나는 너무 늦었어요. 명희가 일어났습니다. 명희. 철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명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3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철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명희는 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의 백송각. 탈북 여성들을 돕는 단체였지요. 은경은 그녀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미화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에게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것이었지요.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김요리사의 글씨였습니다. 명희 동무. 리광수는 처벌받았소. 백송각은 문을 닫았소. 하지만 당신이 남긴 돈으로 진짜로 굶주린 아이들을 도왔소. 고맙소. 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2024년 서울. 명희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연을 다녔지요. 1990년 베이징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명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작년에 탈북했어요. 명희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요. 이제 자유해요. 그날 밤 명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1990년 베이징의 사진들이었지요. 백송각 앞에서 찍은 사진. 한복 입은 자신의 모습. 억지로 지은 미소. 이제는 진짜로 웃을 수 있어. 명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의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한 여자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송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다.